박지훈 수의사는 지난 8년간 관절염 치료를 위해 그의 동물병원에 다니던 늙은 골든 리트리버 맥스의 차트 업데이트를 마치며 피곤한 눈을 비볐다. 흐린 하늘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은 그의 작은 진찰실에 잿빛 그림자를 드리우며 그의 침울한 기분과 어울렸다. 면봉병에 기대어 놓인 태블릿에서는 지역 뉴스가 흘러나왔고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그들의 작은 마을을 뒤흔들고 있는 사건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경찰은 어제 오후 벚꽃 초등학교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7살 김민준 군을 계속 수색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민준이로 알려진 그는 파란색 재킷을 입고 녹색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손을 뻗어 화면을 탭하여 뉴스를 껐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어린이가 관련된 사건은 항상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싶은 기억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벽에 걸린 수의사 면허 액자를 바라보며 그 날짜에 집중했다. 마을 외곽에 있는 이 작은 동물병원에서 15년 동안 햄스터부터 말까지 모든 동물을 치료해왔다. 그 일은 대부분의 날 그의 손을 바쁘게 했고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했다. 자갈 위를 타이어가 구르는 소리에 그는 주의를 기울였다. 정면 창문을 통해 흰색 배달밴이 거의 텅 빈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구석 침대에서 고개를 든 저먼 셰퍼드 데이지는 다가오는 차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다. 우편 배달부 아저씨야. 박 원장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데이지는 경계를 풀지 않고 갈색 눈을 입구에 고정했다. 문 위에 종이 울리고 이수진 씨가 들어왔다. 박 원장은 늘 같은 길을 다니는 그 우편 배달원을 알고 있었다. 50대의 마른 여자로 제복 모자 아래로 희끗희끗한 머리를 묶고 있었다. 오늘 그녀는 평소에 우편물 뭉치를 들고 있지 않았고 대신 행주 같은 것에 쌓인 꾸러미를 꼭 쥐고 있었다. 박 원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오래된 SK 주유소 근처에서 이 아이를 발견했어요. 길가에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박 원장은 그 꾸러미를 진찰대로 가져오라고 손짓했다. 이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행주를 풀자 작은 하얀 아기 고양이가 나타났다. 생후 8주도 채 안 되어 보이는 그 생명체는 털이 윤기가 없고 약간 엉켜 있었다. 박 원장이 즉시 알아차린 것은 아기 고양이가 고개를 숙인 채 결코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겁먹은 고양이에게조차 이것은 드문 행동이었다.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박 원장은 진찰을 시작하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수진 씨는 재빨리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도요. 막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뒷길을 통해 가던 중이었어요. 그녀는 행주를 두 손으로 비틀었다. 불쌍하게도 그냥 거기에 앉아서 나뭇잎처럼 떨고 있었어요. 박 원장이 작은 몸에 조심스럽게 손을 대는 동안 아기 고양이는 이상할 정도로 가만히 있었다. 뒷다리에 손을 대자 아기 고양이가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털을 헤치자 추락이나 사고가 아닌 거칠게 다뤄진 듯한 희미한 타박상 흔적이 보였다. 목걸이는 없었고 박 원장은 메모하며 마이크로칩 스캐너에 손을 뻗었다. 장치는 부정적인 신호음을 냈다. 칩도 없었다. 진찰 내내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기 고양이의 행동은 길고양이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최근의 트라우마를 말해주는 듯한 완전히 기가 죽은 듯한 모습이었다. 학대받거나 버려진 동물들에게서 예전에도 본 적이 있는 모습이었다. 유기동물 발견 신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박 원장은 이수진 씨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며 말했다.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수진 씨의 손가락이 행주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아, 물론이죠. 하지만 정말 일하러 돌아가야 해요. 부장님이 몇 분이면 끝납니다. 박 원장은 말투는 친절했지만 단호하게 주장했다. 이 아이를 찾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수진 씨가 접수처에서 마지못해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박 원장은 작은 보온 케이지를 준비했다. 부드러운 담요를 깔고 얕은 물그릇과 부드러운 사료 그릇을 놓았다. 아기 고양이는 저항 없이 케이지에 안겨 구석에서 몸을 단단히 웅크렸다. 이수진 씨가 거의 뛰쳐나가듯 떠난 후 박 원장은 책상으로 돌아와 그날의 차트 정리를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평소에는 동물병원의 임시 거주자들에게 예의 바른 무관심을 보이던 데이지가 침대를 떠나 케이지로 다가가고 있었다. 박 원장은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평소에는 침착한 셰퍼드가 조용히 낑낑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유리에 코를 대고 숨결로 김을 서리게 했다. 그리고 그가 지금껏 본 적 없는 행동으로 데이지는 케이지 문 바로 앞에 누웠다. 그 자세는 편안한 것이 아니었고 경계하고 집중하며 그 눈은
안에 작은 하얀 아기 고양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왜 그래, 아가씨? 박 원장은 중얼거렸지만 데이지는 그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스스로 정한 자리를 지키며 박 원장의 목덜미가 오싹해질 정도의 격렬함으로 아기 고양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데이지와 5년 동안 함께 일해왔다. 개 훈련 프로그램에서 그녀를 너무 예민하다며 포기한 이후부터였다. 그동안 그녀가 다른 동물에게 이렇게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환자들에게는 분명 친절했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보호적인 행동이었다. 아기 고양이는 구석에서 움직이지 않고 단단히 웅크린 채 아무것도 직접 쳐다보려 하지 않았다. 케이지 밖에서 데이지의 낑낑거리는 소리는 거의 슬픈 듯한 다른 울림을 띄었다. 그녀는 약간 몸을 뒤척였지만 유리 너머의 작은 하얀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박 원장은 자신이 일어서서 케이지로 다가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상황에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아기 고양이의 행동, 이수진 씨의 불안한 모습, 데이지의 이상한 반응, 그에게는 아직 맞춰지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역 뉴스 사이트를 열고 실종된 소년에 관한 기사가 나올 때까지 스크롤했다. 그의 눈은 이전에 놓쳤던 세부사항에 멈췄다. 민준이는 파란색 재킷을 입고 녹색 배낭을 맨 채 국도 16호선 오래된 SK 주유소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이수진 씨가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바로 그 주유소였다. 다음 날 아침은 잿빛이고 쌀쌀했다. 박 원장은 평소보다 일찍 동물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고 차가운 공기 속에 숨이 하얗게 보였다. 정문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으려 애쓰고 있었다. 평소라면 금속이 금속에 부딪히는 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흥분한 긁는 소리, 데이지의 평소 아침 인사가 들렸을 것이다. 오늘은 정적, 문을 밀고 들어가자 불안감이 엄습했다. 동물병원은 어둡고 조용했고 아침 그림자가 아직 구석구석에 달라붙어 있었다. 데이지? 그는 불을 켜며 불렀다. 그의 걱정은 아기 고양이 케이지 앞에 길게 누워있는 익숙한 모습을 발견하자 사라졌다. 밤새 잠자는 곳 문고리를 어떻게든 열었나 보군. 박 원장은 내심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다. 5년 동안 그녀는 편안한 잠자리에서 탈출하는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떨어져 있기 싫었구나, 아가씨? 박 원장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털을 쓰다듬었다. 데이지는 그를 흘끗 쳐다보았지만 곧바로 케이지로 주의를 돌렸다. 안에서는 하얀 아기 고양이가 전날 밤부터 거의 그 자세 그대로 있었다. 박 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기 고양이는 작고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몇 번 냈다. 그것은 배고픈 아기 고양이의 평소 요구하는 듯한 야옹거림이 아니라 더 여리고 애처로운 소리였다. 데이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녀는 유리에 코를 대고 흐릿한 자국을 남기며 화답하듯 부드럽게 낑낑거렸다. 평소라면 이 시간쯤 꼬리를 흔들고 있을 텐데 꼼짝도 하지 않았다. 둘 다 아침 먹자. 박 원장은 말했지만 데이지는 그를 따라 사료를 보관하는 창고로 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유리 너머의 작은 생명체의 보호자로 스스로를 임명한 듯 그 자리를 지켰다. 데이지의 손대지 않은 아침 식사를 놓아둔 후 박 원장은 아기 고양이의 더 자세한 검사를 준비했다. 어제는 기본적인 입원 검사만 했고 상황에 무언가가 여전히 마음에 걸렸다. 그는 필요한 물품, 새 수건, 검사용 장갑, 위료용 키트를 모았다. 이리 와, 아가야. 그는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케이지를 열었다. 그가 아기 고양이를 들어 올렸지만 저항하지 않았고 몸은 긴장한 채였다. 밝은 검사등 아래에서 박 원장은 전날 놓쳤던 세부 사항들을 볼 수 있었다. 하얀 털은 군데군데 때가 묻어 있었고 먼지와 작은 부스러기들이 붙어 있었다. 아기 고양이의 몸에 부드럽게 손을 대며 추가적인 부상이 없는지 확인하던 중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아기 고양이의 뒷다리 주변 털에 가느다란 밝은 주황색 섬유가 엉켜 있었다. 박 원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섬유한 가닥을 꺼냈다. 주황색 플리스 평상복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영상이 떠올랐다. 마을 곳곳에 붙어있는 실종자 포스터, 주황색 후드티를 입고 미소 짓는 소년, SK 주유소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바로 그 소년. 단순한 우연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래도 섬유를 작은 증거물 봉투에 넣고 아기 고양이 차트에 기록했다. 그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세부 사항이라도 모든 것을 기록하는 법을 오래전에 배웠다. 문 위에 종이 울리며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이수진 씨가 문가에 서 있었다. 여전히 우편배달부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저는 그냥 배달 중이었는데
아기 고양이 상태 좀 보러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높았다. 괜찮아요? 박 원장은 그녀가 진찰대에서 거리를 두고 눈을 아기 고양이와 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아챘다. 아기 고양이는 신체적으로는 안정적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행동이 걱정됩니다. 어디서 발견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아이가 무엇을 겪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수진 씨의 손가락이 우편 가방끈을 만지작거렸다. 아, 저기, 주유소 근처요. 쓰레기통 근처였던 것 같아요. 건물 뒤편에요. 그녀의 말은 빠르게 쏟아져 나왔고 진실된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없었다. 쓰레기통 근처요? 박 원장은 평정을 가장했다. 어제는 길가에서 발견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랬나요? 이수진 씨의 웃음은 어색했다. 그러니까 그게 배달하러 돌아가야 해요. 오늘 너무 늦어서 물건이 많거든요. 그녀는 말하면서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고 발뒤꿈치가 현관 매트에 걸렸다.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네요. 아주 좋은 분께 맡겨졌군요. 아주요. 박 원장이 더 캐묻기 전에 그녀는 종소리를 남기고 사라졌다. 데이지는 그 모든 대화를 귀를 앞으로 향하고 몸을 긴장시킨 채 지켜보고 있었다. 이수진 씨가 떠나자마자 그녀는 케이지 경비로 돌아왔다. 그날은 천천히 지나갔고 정기적인 진료와 서류 작업으로 가득 찼다. 박 원장은 자주 케이지를 쳐다보았다. 그곳에서는 기묘한 광경이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안에 틀어박힌 아기 고양이와 밖에 있는 경계심 많은 셰퍼드. 저녁이 다가오자 그는 데이지를 집으로 데려갈까 생각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자세를 보고 그것은 싸울 가치가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알았어, 아가씨. 그는 양보하고 평소 자던 곳 대신 케이지 옆에 그녀의 침대를 마련했다. 오늘 밤만이야. 그가 거의 집에 다다랐을 때 동물병원 보안 시스템에서 휴대폰으로 알람이 울렸다. 비디오 피드에는 아기 고양이 케이지의 보온등의 부드러운 빛만이 비추는 어두컴컴한 처치실이 보였다. 데이지가 일어나 유리를 긁으며 작게 짖고 있었다. 평소 조용한 밤에 그녀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박 원장은 한숨을 쉬며 차를 돌렸다.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 데이지는 비디오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흥분해 있었다. 그녀의 낑낑거리는 소리는 절박한 음색을 띄었고 유리를 반복해서 앞발로 쳤다. 케이지 안에서는 아기 고양이가 구석에 몸을 바짝 붙이고 아침과 같은 조용하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봐. 박 원장은 데이지 옆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달랬다. 그녀는 잠시 그에게 몸을 기댔지만 곧바로 케이지로 주의를 돌렸다. 왜 그렇게 흥분한 거야? 응? 데이지의 유일한 반응은 또 다른 낑낑거림이었고 그 눈은 아기 고양이에게서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박 원장은 동물들과 충분히 오래 일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본능을 신뢰했다. 그리고 데이지의 모든 행동은 그가 아직 볼 수 없는 무언가를 그녀가 감지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이것은 단순히 드문 일이 아니었고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함께 보낸 세월 동안 그녀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른 동물에게 집중하고 보호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해결할 거야. 그는 그녀의 옆구리를 두드리며 약속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해결할 테니까. 아침 햇살이 동물병원 창문을 통해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박 원장은 이른 아침 검사를 준비했다. 데이지가 잠을 거의 못 잤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 전에 도착했다. 예상대로 그녀는 경계하며 그가 부드러운 솔, 면봉, 채취 도구를 모으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깨끗하게 해줄게. 박 원장은 중얼거리며 하얀 아기 고양이를 케이지에서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작은 생명체는 여전히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고 진찰대에 올려놓아도 저항하지 않았다. 데이지는 즉시 다가와 코가 금속 테이블 가장자리에 거의 닿을 정도였다. 박 원장은 체계적으로 작업하며 부드러운 솔로 부스러기와 엉킨 털을 제거했다. 부드럽게 빗질할 때마다 아기 고양이의 진짜 털 색깔이 드러났다. 완전히 하얀색은 아니었지만 미묘한 크림색 색조가 있었다. 이전에 타박상을 발견했던 뒷다리 주변을 손질하던 중 오른쪽 뒷발 근처에서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털에 부분적으로 가려져 검은 얼룩이 있었다. 그는 면봉을 적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닦아냈고 그가 의심했던 것이 드러났다. 마른 피였다. 박 원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상처, 배인 상처나 긁힌 상처는 없었다. 이것은 오래된 피였고 아기 고양이의 것이 아니었다. 가만히 있어.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멸균된 채취용 면봉에 손을 뻗었다.
아기 고양이는 떨었지만 그가 샘플을 채취하여 밀봉 용기에 조심스럽게 보관하는 동안 가만히 있었다. 데이지는 낮게 낑낑거렸고 아기 고양이의 귀가 움찔했다. 검사 내내 박 원장의 머릿속은 가능성들을 굴리고 있었다. 작은 동물의 경우 피가 묻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었지만 이 패턴은 뭔가 이상해 보였다. 그는 어미에게 옮겨진 수많은 아기 고양이들을 보았다. 그런 흔적에는 독특한 패턴이 있었고 보통 목덜미 주변이었다. 이것은 달랐다. 타박상 패턴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맞춰졌다. 손가락 크기의 흔적, 다리 근처의 피 묻음, 아기 고양이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것을 잡았고 흔적을 남길 만큼 세게 움켜쥐었던 것이다. 박 원장은 아침 공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한끼를 느꼈다. 그는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열어 그다지 자세히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을 인쇄했다. 김민준 군의 실종자 포스터였다. 프린터는 조용히 윙윙거리며 주황색 후드티를 입은 7살 소년의 미소 띈 이미지를 인쇄했다. 그 후드티는 아기 고양이 털에 흔적을 남긴 것과 같은 것이었다. 박 원장은 포스터를 책상 뒤 코르크판에 핀으로 고정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것을 연구했다. 소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구석에 있는 작은 지도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수진 씨가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오래된 SK 주유소였다. 그녀의 불안한 행동, 이야기의 세부사항 변경, 아기 고양이에 관한 물리적 증거, 그것은 그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로 쌓여가고 있었다. 밖에서 갑자기 타이어가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서 그는 깜짝 놀랐다. 경찰차가 천천히 동물병원 앞을 지나갔다. 아마도 정규 순찰이었겠지만 데이지의 반응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짖으며 문으로 달려들었다. 지금껏 한 번도 한 적 없는 행동이었다. 몸은 긴장했고 꼬리는 꼿꼿했고 모든 근육이 뛰어오를 준비가 된 것처럼 수축되어 있었다. 진정해, 아가씨. 박 원장은 불렀지만 그녀는 경찰차가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문가에 있었다. 그때조차 그녀는 문과 아기 고양이 케이지 사이를 작게 낑낑거리며 왔다 갔다 했다. 박 원장은 그녀를 보며 개 훈련시설에서 데이지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그들은 그녀를 낙제견이라고 불렀고 경찰견에게는 너무 예민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냄새와 신호를 감지하지만 감정적으로 너무 몰입한다고 그들은 말했다. 실종자를 찾아내지만 발견하면 그들을 떠나려 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하기보다는 머물러 위로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지금 바로 그 본능이 그러나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모든 낑낑거림, 모든 보호적인 몸짓이 위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박 원장은 수의사로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동물의 본능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종종 인간이 놓치는 것을 보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감지했다. 저녁 어스름이 깔릴 무렵 박 원장은 데이지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건사료에 약간의 습식 사료를 섞은 것으로 평소라면 흥분해서 춤을 출 조합이었다. 오늘 밤 그녀는 그 그릇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기 고양이 케이지 옆에 길게 누운 채 유리에 몸을 바짝 붙이고 가능한 한 가까이 다가가려는 듯했다. 박 원장이 무언가 먹이려고 그녀를 움직이려 하자 그녀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공격적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머무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 그녀가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그녀답지 않았고 그에게 저항하는 것도 분명히 그녀답지 않았다. 알았어, 알았어. 그는 양보하고 대신 책상 의자에 앉았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실종자 수색 활동에 대한 지역 뉴스 보도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초기 대응자들의 바디캠 영상이 지역 사회 수색을 조정하기 위해 공개되었다. 박 원장은 그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오래된 주유소 근처에서 촬영된 부분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버려진 건물의 배치, 주변 지역, 이수진 씨가 언급한 쓰레기통을 연구했다. 디지털 지도를 사용하여 그 위치에 표시를 하고 아기 고양이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는 장소, 주황색 섬유가 어디서 왔을 가능성이 있는지, 피가 묻은 곳이 어디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메모를 추가하기 시작했다. 조각들은 거기에 있었지만 잘 연결되지 않았다. 박 원장은 태블릿, 실종자 포스터, 그리고 데이지의 경계하는 모습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평소에는 침착하고 온화한 그의 셰퍼드는 다른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보호자인 것은 분명했지만 동시에 단순한 유기묘 사건보다 더 큰 무언가의 목격자일 가능성도 있었다. 오후 햇살이 박 원장의 트럭에 내리쬐는 가운데 그는 버려진 SK 주유소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콘크리트의 깊은 균열 사이로 잡초가 솟아 있었고 예전에 주유 펌프가 있던 자리에는
희미한 선들이 남아 있었다. 건물 자체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이 판자로 막힌 껍데기였고 가끔 바람에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잠깐 볼일 좀 보고 올게. 그는 접수원 지연 씨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이미 컴퓨터 화면으로 눈을 돌렸다. 아기 고양이는 안정된 상태였고 보온등 아래에서 자고 있었으며 무슨 일이 생기면 지연 씨가 전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데이지는 조수석에 똑바로 앉아 귀를 앞으로 향하고 경계했다. 그녀는 운전 내내 안절부절 못했고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며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작게 낑낑거렸다. 이제 박 원장이 트럭을 주차하자 그녀는 창문에 코를 대고 숨결로 유리에 흐릿한 자국을 남겼다. 자, 아가씨. 박 원장은 목줄에 손을 뻗으며 말했다. 한번 둘러보자. 그녀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데이지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녀의 코는 즉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갈라진 포장도로 위를 좌우로 휩쓸었다. 박 원장은 그녀의 몸짓 언어를 보았다. 뻣뻣한 꼬리, 집중된 표정, 새로운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근육이 긴장하는 방식. 그들은 건물 주변을 천천히 돌았다. 정적은 무겁게 느껴졌고 그들의 발소리와 데이지의 끊임없는 킁킁거리는 소리만이 그것을 깨뜨렸다. 이수진 씨가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쓰레기통 근처에는 빈 맥주캔과 오래된 패스트푸드 포장지가 흩어져 있었다. 박 원장은 쓰레기가 오래되고 햇볕에 바래고 비바람에 시달린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아챘다. 최근의 것은 아니었다. 데이지는 기초를 따라 그들을 안내했고 코는 결코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건물이 오래된 금속 울타리와 만나는 옆벽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갑자기 멈췄다. 귀가 쫑긋 섰고 낮은 낑낑거림이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박 원장은 그녀가 몸을 낮추고 거의 배를 땅에 붙이는 것을 보았다. 왜 그래, 아가씨? 그는 부드럽게 물으며 그녀의 시선을 따라 벽에 설치된 큰 에어컨 장치로 눈을 돌렸다. 오랜 세월의 녹이 그 바닥을 침식하여 장치와 건물 기초 사이에 틈을 만들었다. 데이지는 조심스럽고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앞으로 기어갔다. 박 원장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바지를 통해 자갈이 파고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틈은 처음에 보였던 것보다 넓었고 장치 뒤에는 건물의 오래된 환기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느슨한 분홍색 단열재가 환기구 주변에 뭉쳐 매달려 있었고 그중 일부는 무언가 안쪽에서 밀어낸 것처럼 바깥쪽으로 당겨져 있었다. 구멍은 크지 않았고 아마도 15cm 정도였지만 충분히 컸다. 작고 필사적인 아기 고양이가 비집고 들어갈 만큼 충분히 컸다. 박 원장은 휴대폰을 꺼내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고 흐트러진 단열재와 그것이 바깥쪽으로 끌려나온 모습을 확실히 담았다. 데이지는 다시 낑낑거리며 환기구 근처 땅을 앞발로 긁었다. 박 원장은 콘크리트의 검은 얼룩을 알아챘다. 아마도 오래된 기름 얼룩이거나 장치에서 무언가 새어나온 것일 것이다. 그는 아기 고양이의 다친 발, 쉬고 있을 때조차 그 발을 절뚝거리는 모습을 생각했다. 착하다. 그는 중얼거리며 데이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몸이 긴장하고 경계했다. 박 원장은 천천히 일어서서 건물 전체를 둘러보았다. 창문의 판자는 단단했고 명백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저 환기구, 저것은 건물 내부의 여러 곳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동물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데이지는 주유소를 떠나기 싫은 듯 계속해서 뒷창문 밖을 돌아보았다. 박 원장의 머릿속은 그들이 발견한 것을 정리하고 완성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는 퍼즐 조각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동물병원에 돌아오자 지연 씨가 간략하게 보고했다. 아기 고양이는 조금 먹었어요. 물도 마셨고요. 하지만 아직 꽤 조용해요. 그녀는 덧붙였다. 놀거나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진찰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케이지에서 아기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여전히 다뤄지는 것에 저항하지 않는 것을 알아챘다. 밝은 검사등 아래에서 그는 다친 발을 부드럽게 펴고 이전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거기에 있었다. 처음에는 흙이나 마른 피라고 생각했던 것에는 다른 질감이 있었다. 발바닥 주변 털에 검은 가루 같은 잔여물이 붙어 있었다. 그름이거나 아니면 오래된 환기 시스템 내부에 쌓이는 종류의 때 더러운 환기구를 기어다녀서 생기는 종류의 흔적. 박 원장이 아기 고양이를 임시 거처로 돌려보내자 데이지는 케이지 앞에 평소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배를 깔고 앉아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하얀 모습에 눈을 고정했다. 그녀의 보호적인 자세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의 자세에는 무언가 다른 것, 박 원장 자신의 커져가는 우려를 반영하는 듯한 절박함이 있었다. 책상에서 박 원장은 프린터에서 민준이의 실종자 포스터 새 복사본을 꺼냈다. 소년의 미소는 이제 더 무게감 있게 느껴졌고 주황색 후드티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심장해 보였다. 그는 포스터를 새 파일 폴더에 넣고 탭에 뚜렷한 블록체로 발견된 아기 고양이 출처불명이라고 적었다. 플래너를 열고 박 원장은 SK 주유소라는 단어를 굵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장비 가지고 재방문이라는 메모를 추가했다. 그의 펜은 페이지 위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책을 덮었다. 그 소리는 조용한 동물병원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아침 햇살이 동물병원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가운데 박 원장은 현미경 초점을 맞췄다. 아기 고양이 발에서 채취한 샘플이 렌즈 아래 유리 슬라이드에 조심스럽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수년간 다양한 검체를 보았지만 이것은 무언가 다르고 더 긴급하게 느껴졌다. 저반 렌즈를 통해 보니 검은 잔여물의 정체가 드러났다. 단순한 흙이나 마른 피가 아니라 화학적 그을음 입자의 특징적인 패턴이었다. 박 원장은 이전에도 산업용 난방 시스템이나 오래된 단열재와 관련된 경우에서 유사한 샘플을 본 적이 있었다. 환기 시스템 내부에 수년간 사용되어 축적되는 종류의 잔여물이었다. 그의 뒤에서 데이지의 발톱이 타일 바닥을 딸깍거리며 진찰대와 아기 고양이 케이지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그녀의 평소 침착한 태도는 방을 가득 채우는 불안한 에너지로 바뀌어 있었다. 몇 분 간격으로 그녀는 케이지 앞에서 멈춰 유리에 코를 대고 다시 서성거렸다. 박 원장은 현미경에서 몸을 일으켜 피곤한 눈을 비볐다. 증거는 쌓여가고 있었고 각각의 조각이 그의 커져가는 의심의 무게를 더하고 있었다. 그는 시계를 흘끗 보았다. 거의 아기 고양이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지연 씨는 이미 회복 중인 길고양이용으로 특별히 조제된 습식 사료 작은 그릇을 준비해 놓았다. 이전의 급식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아기 고양이는 가장 유혹적인 것에도 등을 돌렸다. 박 원장은 그릇을 들고 데이지를 바로 옆에 데리고 케이지로 다가갔다. 이번에 그가 음식을 안에 넣자 무언가 변했다. 평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아기 고양이가 고개를 든 것이다. 데이지는 유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박 원장이 놀란 것은 아기 고양이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주저하며 몇 걸음 그릇 쪽으로 걸어간 것이었다. 이것 봐. 박 원장은 아기 고양이가 음식 냄새를 맡는 것을 보며 중얼거렸다. 데이지는 완전히 가만히 있었고 그 존재가 작은 생명체를 격려하는 듯했다.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아기 고양이는 먹기 시작했다. 작고 조심스러운 한 입이었지만 그래도 먹고 있었다. 박 원장은 위료 차트에 메모했다. 오전 10분 첫 급식 성공. 데이지 있을 때만 음식에 관심 보임. 퍼즐의 또 다른 조각. 그가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연결고리였다. 그날 오전 늦게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자 박 원장은 아기 고양이를 철저히 그루밍하기로 했다. 하얀 털은 아직 군데군데 엉켜 있었고 정기적인 빗질은 회복 과정의 일부였다. 그는 아기 고양이를 부드럽게 진찰대에 올려놓고 부드럽고 안심시키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솔은 털 사이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작은 엉킴을 풀었다. 데이지는 테이블 옆에 평소 자리에서 아기 고양이에게서 결코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다. 박 원장이 목 주변을 손질하던 중 무언가가 솔털에 걸렸다. 이전에 발견한 것보다 더 긴 주황색 섬유 한 가닥이었다. 솔을 옆에 놓고 박 원장은 조심스럽게 그 섬유를 꺼냈다. 그것은 고리 모양이었고 마치 아기 고양이 발톱에 걸려 무언가에서 뜯겨 나온 것 같았다. 그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게시판에 핀으로 고정된 실종자 포스터에 손을 뻗었다. 사진에는 김민준 군의 밝은 미소가 담겨 있었고 그의 주황색 후드티는 배경과 선명하게 대조되었다. 박 원장은 섬유를 이미지 옆에 대고 색과 질감을 연구했다. 일치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같은 밝은 주황색, 같은 합성 섬유 직조 패턴. 이것은 단순히 비슷한 것이 아니라 동일했다. 그는 의자에 무겁게 주저앉았고 섬유는 여전히 손가락 사이에 있었다. 아기 고양이는 민준이의 후드티 근처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과 직접 접촉했고 실을 걸어 뜯어낼 만큼 가까웠던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증거였다. 박 원장은 휴대폰에 손을 뻗어 연락처를 스크롤하여 필요한 이름을 찾았다. 최진혁 형사는 이전에 동물과 관련된 사건에서 그와 함께 일한 적이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존경심을 쌓아왔다. 전화는 2번 울리고 연결되었다. 최 형사님, 박지훈입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지연 씨가 접수처에서 바빴기 때문에 목소리는 낮게 유지했다. 오늘 가능하다면 비밀리에 김씨 댁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신중한 대답이 돌아왔다. 실종된 아이 때문입니까? 네,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그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침묵. 1시간 주세요.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박 원장은 전화를 끊고 케이지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고 데이지가 지키고 있는 아기 고양이를 보았다. 그는 섬유, 주유소 사진, 그리고 예비 메모를 폴더에 모았다. 김씨 집에서 무엇을 발견하든 준비해야 했다. 최 형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을 때 형사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전문가다웠다. 2시입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박 원장은 시계를 확인했다. 동물병원의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는 지연 씨에게 아기 고양이 간호에 대해 지시하고 음식 섭취량과 체온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전화하세요. 그는 열쇠와 재킷을 챙기며 지시했다. 아주 사소한 변화라도요. 그가 문으로 향하자 익숙한 낑낑거림에 돌아보았다. 데이지가 케이지 옆에 자리를 떠나 그를 따라오고 있었고 그 눈은 결의에 차 빛나고 있었다. 그가 문손잡이에 손을 대자 그녀는 분명히 함께 갈 생각으로 다가왔다. 안 돼, 아가씨. 이번에는 안 돼. 박 원장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털을 쓰다듬었다. 네가 여기 있어야 해. 여러 가지를 지켜봐 줘야 해. 데이지의 귀가 약간 처졌지만 다시 문 쪽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는 완전히 가만히 서서 그 눈은 박 원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시선은 그를 망설이게 할 만큼 강렬했다. 그것은 아기 고양이가 처음 왔을 때 그에게 보냈던 것과 같은 시선이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하고 절박하며 거의 인간적인 이해력을 가진 시선이었다. 금방 돌아올게. 그는 약속하고 일어섰다. 데이지는 그 자리에 머물러 그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유리를 통해 그녀가 여전히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마치 그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 위태로운지 알고 있는 것처럼. 오후 햇살이 김씨 댁에 갈라진 진입로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박 원장은 차를 세웠다. 소박한 단층집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손질되지 않은 덤불, 그리고 며칠 동안 만지지 않은 흩어진 장난감 등 방치된 흔적이 보였다. 현관 앞에는 한 남자가 나무 의자에 앉아 담배 연기가 구부정한 어깨 주위에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김영수 씨는 박 원장이 다가가도 거의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은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사람의 텅 빈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의 옆 재떨이는 담배꽁초로 가득 차 잠 못 이루는 밤과 끝없는 기다림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 원장은 다른 현관 계단을 천천히 의도적으로 발소리를 내며 올라갔다. 그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충분히 다루어왔기 때문에 위협적이지 않고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영수 씨의 눈은 잠시 그를 향했지만 곧 지평선의 어딘가 먼 곳으로 돌아갔다. 김 선생님, 박 원장은 목소리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박지훈입니다. 마을에서 수색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담배를 한 모금 더 길게 빨아들였고 불씨가 밝은 주황색으로 빛났다. 아기 고양이 털에서 나온 섬유와 같은 색이었다. 경찰에는 이미 얘기했어요. 그는 중얼거렸고 목소리는 거칠었다. 아는 건 다 얘기했어요. 저는 경찰이 아닙니다. 박 원장은 정중한 거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저는 그냥 민준이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 한 시민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시각이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영수 씨의 어깨가 아들 이름에 긴장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힘을 주어 담배를 비벼 껐고 늘어나는 더미에 더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걔는 그냥 사라졌어요.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다. 박 원장은 현관 난간에 기대어 몸짓 언어를 개방적이고 편안하게 유지하려 했었다. 때로는 사소한 이야기, 처음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민준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오랫동안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는 다른 담배에 손을 뻗었고 불을 붙이는 손이 약간 떨렸다.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걔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했죠. 항상 조용했나요? 박 원장은 부드럽게 재촉했다. 영수 씨는 연기를 내뿜었고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네, 예민했어요. 아시잖아요. 금방 무서워했어요. 큰 소리, 어두운 곳, 대부분의 동물들조차 걔를 신경질적으로 만들었죠. 그는 말을 멈췄고 고통스러운 표정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때로는 힘들었어요. 동갑내기 다른 아이들은 다 활발한데
민준이는 달랐어요.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수 씨의 굳은 자세가 약간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두 분 모두에게 힘든 일이었겠네요. 네, 영수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거칠게 헛기침을 했다. 그날 싸웠어요. 그의 두 손은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다. 쓸데없는 도시락통 때문에요. 학교에서 잃어버려서 저는 화가 났어요. 무책임하다고 소리쳤죠. 그 고백은 그를 더욱 기운 빠지게 하는 듯했다. 그날 밤 걔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바로 경찰에 전화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웃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 그는 말을 흐렸고 구부정한 어깨에 수치심이 역력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할 거라고요? 박 원장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 끝에 불꽃을 바라보았다. 다들 제가 성질이 급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결코, 그러니까 가끔 소리치긴 하지만 걔를 다치게 한 적은 없어요. 걔는 제 아들이에요. 박 원장은 잠시 기다렸다가 다음 질문을 했다. 민준이가 오래된 SK 주유소나 아니면 아기 고양이에 대해 뭔가 말한 적이 있나요? 영수 씨의 표정이 즉시 변했다. 그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 처음으로 박 원장을 직접 쳐다보았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무엇을요? 아기 고양이요. 하얀색이고 아주 작아요. 영수 씨의 눈이 약간 가늘어졌다. 민준이가 학교 끝나고 그 녀석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몇 주 전에 부엌에서 참치캔을 몰래 가져가는 걸 보고 알았죠. 박 원장은 신중하게 평정을 가장했다. 어디서 먹이를 주는지 말해줬나요? 주유소 뒤편에요. 오래된 기계 밑에 산다고 했어요. 영수 씨의 얼굴이 흐려졌다. 그런 곳에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위험하니까. 환자로 막혀있고. 하지만 걔는 계속 갔어요. 아기 고양이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고 했어요.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말 한마디에 더 명확한 그림이 그려졌다. 박 원장은 모든 세부 사항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것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기 고양이가 있던 곳에 대해 구체적인 말을 한 적이 있나요? 특정 장소 같은 거요? 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뒤편이라고 했어요. 오래된 에어컨 장치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그는 갑자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박 원장을 보았다. 왜 고양이 얘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민준이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 원장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세부사항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는 난간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고 이미 다른 담배에 손을 뻗고 있었다. 그의 짧은 참여의 순간은 사라지고 같은 텅 빈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다. 박 원장은 그를 현관에 남겨두고 담배 연기가 그의 뒤를 따르는 가운데 차로 돌아갔다. 동물병원으로 바로 향하는 대신 박 원장은 버려진 주유소로 차를 몰았다. 늦은 오후의 햇살은 이제 다른 그림자를 드리우며 그가 이전에 놓쳤을지도 모르는 세부 사항들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아까와 같은 곳에 주차하고 건물 뒷벽으로 걸어갔다. 그의 눈은 건물 외관 구석구석을 훑었다. 에어컨 장치는 벽에 녹슨 파수꾼처럼 서 있었다. 박 원장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그 지역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환기구 주변 흙에는 이전에 알아차린 발자국뿐만 아니라 금속 자체에 긁힌 자국, 결의를 말해주는 작고 필사적인 파인 자국이 뚜렷하게 보였다. 긁힌 자국을 따라가자 박 원장은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외벽 아래 틈을 발견했다. 그것은 좁았고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동물이나 어린아이가 비집고 들어갈 만큼 충분히 컸다. 박 원장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 번호로 전화했다. 최 형사는 2번 울리고 받았다. 최 형사님,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적외선 장비와 지원부대를 데리고 SK 주유소를 철저히 수색해야 합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반론을 허용하지 않았다. 여기에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최 형사는 물었다. 박 원장은 긁힌 자국, 외벽의 틈을 보며 겁먹은 아기 고양이와 주황색으로 물든 털을 생각했다. 김민준 군에게 이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녁해가 동물병원 창문을 통해 긴 그림자를 들이오는 가운데 박 원장은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문가에서 멈춰서서 접수대에 이수진 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두 손을 비비고 있었고 우편 배달부 제복은 하루 종일 입었던 것처럼 구겨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방 안을 초조하게 돌아다녔고 결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박 원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높았다. 아기 고양이 상태 좀 보러 왔어요. 어떻게 지내나 해서요.
박 원장은 카운터 뒤로 돌아가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평정을 유지했다. 아기 고양이는 나아지고 있어요.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렇게 말하자 이수진 씨의 어깨가 긴장하는 것을 보았다. 접수대 문 뒤에서 데이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평소 친근한 태도는 사라지고 이수진 씨에게 강렬하게 집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낮은 으르렁거림이 그녀의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공격적이지는 않았지만 경고였다. 그건 다행이네요. 이수진 씨는 말하며 카운터에서 작게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손가락이 허벅지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렸다. 걱정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심한 상태로 발견한 후라서요. 박 원장은 첫 만남 때의 접수 양식을 꺼냈다. 그것에 대해서인데요. 이수진 씨, 아기 고양이를 발견한 장소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침착하고 전문가답게 유지했다. 주유소 부지라고 하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수진 씨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다. 말씀드렸잖아요. 쓰레기통 근처요. 오래된 SK 주유소 뒤편에요.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대신 그의 어깨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았다. 사실은요. 박 원장은 계속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아기 고양이를 검사하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주황색 섬유를 두 사람 사이의 카운터에 놓았다. 이것이 그 아이 발톱에 걸려 있었어요. 아이 후드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수진 씨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그 섬유를 마치 그것이 자신을 태울지도 모른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발바닥에도 피가 묻어 있었어요. 박 원장은 조용히 덧붙였다. 상처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밟은 것 같아요. 이수진 씨의 얼굴에서 완전히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카운터 가장자리를 움켜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저 가야 해요. 배달이. 이수진 씨. 박 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부드러웠다. 주유소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말투에 무언가가 그녀의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눈물이 눈에 고였고 그녀는 떨리는 한 손으로 입을 가렸다. 문 뒤에서 데이지의 으르렁거림이 깊어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수진 씨는 속삭였고 말은 이제 댐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나왔다. 저녁에 주유소 근처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수거하고 있었어요. 봤어요. 아이와 함께 있는 누군가를요. 박 원장은 어떤 움직임도 그녀의 고백을 멈추게 할까봐 완전히 가만히 있었다. 정확히 뭘 보셨어요? 아이가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이수진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남자가 건물 뒤편으로 아이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짜증내는 아이를 다루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잖아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을 닦았다. 하지만 아이는 너무 조용했고 그냥 낑낑거리고 있었어요. 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박 원장은 물었지만 대답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무서웠어요. 이수진 씨는 인정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요? 만약 어떤 가족에게 폐를 끼쳤다면요? 그리고 다음날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침을 꿀꺽 삼켰다. 환기구에서 울고 긁고 있었어요. 여기에 데려오면 누군가가 제가 본 것과 연결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거기에 두고 올 수는 없었어요. 박 원장은 빈 진술서와 펜을 꺼냈다.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어주세요. 정확한 시간, 남자의 외모, 아이가 입고 있던 옷,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에 전화하실 건가요? 이수진 씨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은요. 박 원장은 대답했다. 하지만 할 겁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김민준 군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의 이름을 듣자 이수진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아이였군요. 뉴스에 나온 실종된 아이.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했다. 뭔가 했어야 했어요. 도와줬어야 했어요. 지금 도울 수 있습니다. 박 원장은 단호하게 말하며 진술서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다 적으세요. 그 후 30분 동안 이수진 씨는 떨면서도 철저하게 적었다. 그녀는 야구 모자로 얼굴을 가린 검은 옷을 입은 키 큰 남자. 민준이가 입고 있던 주황색 후드티. 마지막 우편물 수거 직후인 오후 6시 45분이라는 정확한 시간. 눈에 띄지 않으려 재빨리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움직이던 남자의 모습을 묘사했다. 다 쓰고 나자 박 원장은 그녀의 진술서를 주의 깊게 읽었다. 다른 건 없나요? 어떤 것이라도요. 이수진 씨는 망설이다가 마지막 메모를 추가했다. 소리가 났어요. 그녀는 적었다. 그들이 건물 뒤편으로 간 후 금속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박 원장은 진술서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집에 가세요. 이수진 씨.
내일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녀가 떠난 후 박 원장은 사무실로 가서 물품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용 수의사 키트를 꺼내 추가 붕대와 소독약을 넣었다. 다음으로 강력한 손전등을 가방에 넣었고 이어서 쇼크 상태의 환자를 위해 설계된 소형 보온 담요를 넣었다. 헤드램프 배터리를 확인하고 예비 배터리를 키트에 추가했다. 데이지는 문가에서 흥미로운 듯 귀를 앞으로 향하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가 휴대폰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작게 낑낑거렸다. 내일 새벽이야, 아가씨. 박 원장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 주유소로 돌아갈 거야. 그는 그 후 1시간 동안 물품을 정리하고 태블릿으로 건물 배치를 연구했다. 에어컨 장치, 느슨한 외벽, 아기 고양이가 나온 환기구. 그는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했다. 만약 민준이가 그 건물 어딘가에 있다면 그들은 찾아낼 것이다. 처치실에서는 하얀 아기 고양이가 마침내 평화로운 잠에 빠져 있었고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박 원장은 유리를 통해 그것을 보며 그것이 여기까지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생명체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는 알람을 새벽 5시 동트기 직전으로 설정했다. 내일 무엇을 발견하든 그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동트기 전 어둠이 박 원장의 트럭을 감싸 안으며 그는 버려진 주유소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헤드라이트가 부서진 콘크리트와 잡초를 비추며 희미한 간판과 녹슨 펌프의 단편들을 포착했다. 그는 엔진을 껐지만 주차등은 켜두어 텅 빈 공간에 희미한 빛을 드리웠다. 데이지는 이미 조수석에 서서 온몸을 긴장시키고 있었다. 박 원장이 뒷좌석에서 무거운 공구 상자, 전동 드릴, 휴대용 투광등 등의 장비를 꺼내자 그녀는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그를 지켜보았고 꼬리는 꼿꼿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진정해. 박 원장은 목줄을 채우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데이지는 놀라운 힘으로 앞으로 달려들었다. 목줄이 박 원장의 손에서 팽팽해지며 거의 균형을 잃을 뻔했다. 이것은 그녀의 평소 행동이 아니었다. 지난번 방문 이후 무언가 변해 있었다. 점원 셰퍼드는 절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며 박 원장을 건물 모퉁이로 거의 끌고 갔다. 그녀의 발톱이 콘크리트를 딸깍거리며 건물 뒷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동트기 전 어스름 속에서 오래된 에어컨 장치가 녹슨 파수꾼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박 원장은 먼저 휴대용 투광등을 설치하여 작업 공간을 비추도록 위치시켰다. 거친 흰색 빛이 어둠을 가르며 풍화된 벽에 날카로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환기구 격자는 이 빛 아래에서 더욱 악화되어 보였고 녹슨 부분이 군데군데 금속을 침식하여 삐죽삐죽한 구멍을 만들었다. 데이지는 진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환기구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코를 혹사시키며 구멍 구석구석 냄새를 맡았다. 그녀의 낑낑거림은 지나갈 때마다 더욱 집요해졌다. 박 원장은 환기구 옆에 무릎을 꿇고 격자를 고정하고 있는 부식된 나사를 살펴보았다. 대부분 완전히 녹슬어 있었다. 그는 어쨌든 드릴을 꺼내 적절한 비트를 끼웠다. 물러서, 아가씨. 그는 데이지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가까이 머물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강렬한 집중력으로 지켜보았다. 첫 번째 나사가 박 원장이 얼굴을 찡그릴 만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풀렸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더 쉽게 이어졌다. 마지막 나사에 손을 대자 데이지의 낑낑거리는 소리에 음높이가 올라갔다. 그녀는 격자 가장자리에 코를 대고 온몸이 억제력으로 떨렸다. 마지막 나사가 빠지고 박 원장은 조심스럽게 격자를 빼냈다. 그 뒤에는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좁은 금속 기어가는 공간이 뻗어 있었다. 그의 투광등 빛이 매달린 오래된 단열재띠와 먼지투성이 덕트 공사의 미로를 드러냈다. 데이지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 달려들어 머리를 구멍에 최대한 밀어넣었다. 그녀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깊고 절박한 짖음은 좁은 공간에 반향하며 금속벽에 부딪혔다. 그것은 그녀의 평소 짖음이 아니었다. 이것은 박 원장이 그녀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소리, 절망적인 절박함의 소리였다. 박 원장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손전등을 꺼내 배를 깔고 엎드려 콘크리트가 갈비뼈에 파고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빗줄기가 먼지와 거미줄층을 가르며 그가 상체를 기어가는 공간으로 밀어넣자 공기는 퀴퀴하고 녹과 부패의 냄새로 무거웠다. 처음에는 엉킨 느슨한 단열재와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자세를 조정하고 눈이 빛과 어둠의 유희에 익숙해지자 무언가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공간 끝, 무너진 단열재 덩어리 뒤, 부분적으로 숨겨져 작은 형체가 있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다. 박 원장은 숨이 멎었다.
그는 덕트 옆면에 몸을 기대며 더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형체가 더 선명해졌다. 웅크린 채 죽은 듯이 정지한 모습. 아이의 모습이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의 현실이 물리적인 타격처럼 그를 덮쳤다. 박 원장은 기어가는 공간에서 뒤로 물러나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손이 떨렸다. 그는 응급번호를 누르고 뛰는 심장에도 불구하고 또렷하게 말하려고 했었다. 박지훈입니다. 국도 16호선 버려진 SK 주유소에 있습니다. 김민준 군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구급대를 보내주십시오. 아이는 의식불명 상태지만 살아있습니다. 그의 위치를 3번 확인한 후 박 원장은 환기구로 돌아왔다. 데이지는 구멍에 자리를 잡고 몸을 땅에 낮추고 긴장으로 떨었다. 그녀의 눈은 결코 저편 어둠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박 원장은 심호흡을 하고 기어가는 공간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자 금속이 손바닥에 차갑게 느껴졌다.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무한한 주의를 기울여 손을 뻗어 아이의 목에 손가락을 대었다. 맥박은 있었다. 약했지만 확실했다. 민준이의 얼굴은 손전등 빛 속에서 창백했고 입술은 갈라지고 말라 있었다. 그의 주황색 후드티는 먼지와 단열재 섬유로 뒤덮여 있었다. 박 원장은 재빨리 시각적인 평가를 하고 명백한 부상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아이의 호흡은 얕았지만 규칙적이었다. 멀리서 첫 사이렌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다. 데이지의 귀가 그 소리에 쫑긋 섰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못 박힌 듯 남아있었고 마치 눈을 떼면 그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약간의 움직임이 박 원장의 주의를 끌었다. 민준이의 손가락이 움찔했고 작은 소리가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박 원장은 숨겨진 부상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가까이 다가갔다. 아이의 눈꺼풀이 떨렸다. 갈라진 입술이 다시 움직이며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한 단어를 형성했다. 토스트. 박 원장은 잠시 눈을 감고 동물병원의 하얀 아기 고양이를 떠올렸다. 물론이었다. 민준이가 그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이다. 그가 겪은 모든 일 속에서 아이의 첫 번째 생각은 그가 보호하려 했던 작은 생명체에 대한 것이었다. 사이렌 소리가 커지고 빨갛고 파란 불빛이 주유소 벽을 번갈아 비추기 시작했다. 데이지의 꼬리가 한 번 땅을 쳤지만 그녀는 환기구 경비를 계속하며 박 원장과 그들이 마침내 발견한 아이 모두를 지켜보았다. 구급차 불빛이 무너져가는 주유소를 빨갛고 파란 거친 성광으로 비추었다. 2명의 구급대원이 민준이의 움직이지 않는 몸 옆에 백보드를 놓으면서 빠르지만 조심스럽게 정확한 움직임으로 작업했다. 박 원장은 그들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물러섰지만 그의 눈은 결코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맥박은 약하지만 안정적이며 약 50bpm입니다. 민준이의 맥박에 손가락을 댄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외쳤다. 피부는 차갑고 중등도에서 중증의 탈수 증상이 보입니다. 다른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방조치로 민준이의 목에 부드럽게 경추 보호대를 착용했다. 체온은 34.8도입니다. 경미한 저체온증입니다. 따뜻하게 하고 움직이도록 합시다. 박 원장은 그들이 능숙한 효율성으로 민준이를 백보드에 올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그 움직임에 약간 몸을 뒤척였고 눈은 떨렸지만 완전히 뜨지 않았다. 이제 먼지와 때로 회색이 된 주황색 후드티는 그의 마른 몸에 헐렁하게 걸쳐 있었다. 구급차가 모여있는 뒤편에서 데이지는 자세로 앉아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관이 그녀의 목줄을 잡고 있었지만 그녀는 움직이고 싶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민준이를 구급차에 태우는 동안 그녀의 눈은 민준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 원장님, 선임 구급대원이 박 원장의 주의를 끌었다. 당신이 그를 발견했군요. 함께 타시겠습니까? 그의 상태에 대한 당신의 관찰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지를 돌아보았다. 점원 셰퍼드의 귀는 앞으로 향하고 경계했지만 가만히 있었다. 그녀는 지금이 자신이 따라가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괜찮을 겁니다. 그녀의 목줄을 잡고 있던 경찰관이 그를 안심시켰다. 어쨌든 그녀는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그곳에 들어갔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구급차 내부는 정돈된 혼란의 좁은 공간이었다. 박 원장은 조수석에 앉았고 구급대원들은 뒤쪽에서 작업을 계속했다. 그의 뒤편 작은 창문을 통해 그들이 민준이의 몸에 보온 담요를 덮고 정맥 주사 라인을 확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얼마나 거기에 있었습니까?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면서 운전수가 물었다. 실종된 때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 3일입니다.
박 원장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공간은 제한적이었고 금속벽이었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상당히 떨어졌을 겁니다. 외상의 흔적은요? 명백한 것은 없습니다. 약간의 타박상이 있지만 그것은 환기 시스템을 이동하면서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를 찾는데 단서가 된 아기 고양이도 비슷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뒤쪽 구급대원은 병원으로 급히 향하는 동안 생체 신호를 불렀다. 민준이의 체온은 보온 담요 아래에서 천천히 오르고 있었지만 혈압은 여전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낮았다. 몇 분 간격으로 그는 몸을 뒤척이며 작은 움직임을 보였지만 완전히 깨어나지는 못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병원 응급실 입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간호사와 의사팀이 문에서 그들을 맞이하여 민준이를 대기 중인 침대로 재빨리 옮겼다. 박 원장은 그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이동하면서 가능한 정보를 제공했다. 7세 남아 밀폐된 공간에서 발견, 약 3일간 노출. 선임 의사가 민준이를 진찰실로 옮기면서 반복했다. 박 원장님, 밖에서 기다려주십시오. 곧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 원장은 복도에서 아침 사건들의 무게와 함께 갑자기 혼자가 된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아드레날린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손이 약간 떨렸다. 문 창문을 통해 의료팀이 민준이의 작은 몸 주위에서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의사가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오기까지 거의 1시간이 걸렸다. 안정적입니다. 그녀는 박 원장 옆에 의자를 끌어당기며 알렸다. 경미한 저체온증인데 치료 중입니다. 심한 탈수증이지만 정맥 주사액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타박상과 경미한 찰과상이 있지만 내장 손상이나 큰 외상의 징후는 없습니다. 의식은 회복했습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 또렷한 말은 못하지만 간호사들이 뭔가 중얼거린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발견했을 때 무언가 말했습니까?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단어뿐입니다. 토스트라고요. 근처 간호사 스테이션의 간호사가 차트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체온증으로 인한 혼란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박 원장은 설명했다. 토스트는 그가 보호하고 있던 아기 고양이입니다. 사실 그를 발견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동물병원 케이지에 있는 하얀 아기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간호사는 동정적으로 미소 지었지만 그 중요성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차트에 메모를 하고 다음 일로 넘어갔다. 박 원장의 휴대폰이 조수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로 진동했다. 데이지가 아기 고양이 케이지에서 꼼짝도 안 하지만 무언가 변했어요. 아기 고양이가 울음을 그쳤어요. 도착한 이후 처음이에요. 걱정해야 할까요? 그는 재빨리 답장했다. 아니요. 좋은 소식입니다. 둘 다 잘 지켜보세요. 나중에 돌아갈게요. 아침이 깊어갈수록 병원 복도는 더 분주해졌다. 박 원장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방 사이를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 평범한 날에 통제된 혼란. 그러나 김영수 씨가 도착하자 모든 것이 멈췄다. 민준이의 아버지는 절망적인 희망과 두려움의 가면을 쓴 채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간호사가 그를 민준이 방으로 안내하자 영수 씨는 거의 복도를 뛰었다. 그는 창문 앞에서 급히 멈춰서서 유리에 손을 댔다. 안에는 민준이가 하얀 병원 시트 위에 작게 누워 있었고 팔에는 정맥 주사 라인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모니터가 그의 옆에서 꾸준히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광경은 영수 씨의 몸에서 모든 힘을 빼앗는 듯했다. 그의 무릎이 꺾였고 그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고 접촉을 끊기가 두려운 듯한 손은 여전히 창문에 닿아 있었다. 박 원장은 복도 아래쪽에서 이 극도로 사적인 순간에 침입자처럼 느끼며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가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다. 조용히 그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케이지 안에 웅크리고 맑고 푸른 눈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는 하얀 아기 고양이 사진. 이미지 아래에는 한 단어, 토스트라고 적혀 있었다. 영수 씨의 경계를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박 원장은 그 사진을 그의 옆 의자에 놓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민준이가 깨어났을 때 할 이야기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시간이 있었다. 아침 햇살이 동물병원 주차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박 원장은 차를 세웠다. 정면 창문을 통해 데이지의 실루엣이 보였고 그의 차를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토스트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밤을 보냈고 박 원장의 조수가 집으로 데려가려 해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박 원장이 문을 열자 데이지는 즉시 그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그가 돌아온 것에 안도하며 온몸을 꿈틀거렸다.
전날 밤 그녀의 밥그릇은 손대지 않은 채였다. 밥 먹자, 아가씨. 박 원장은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는 새 건사료를 그녀의 그릇에 부었지만 데이지는 그것을 흘끗 쳐다볼 뿐 토스트의 케이지로 다시 돌아갔다. 박 원장은 그녀가 평소 자리에 앉아 덕을 앞발에 괴고 안에 작은 하얀 아기 고양이에게 눈을 고정하는 것을 보았다. 토스트는 보온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박 원장이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다. 한때 공포로 흐릿했던 푸른 눈에는 이제 의식의 불꽃이 서려 있었다. 박 원장은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케이지를 열었다. 좋은 아침이야, 아가야. 그는 중얼거리며 습식 사료 작은 접시를 내려놓았다. 아기 고양이의 코가 그 냄새에 움찔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몸을 뻗었다. 박 원장은 가만히 서서 그녀가 처음 몇 번 주저하며 먹는 것을 지켜보았다. 토스트가 식사의 절반 정도를 먹었을 때 박 원장은 천천히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손을 뻗어 그녀에게 똑똑히 보이도록 했다. 그녀는 처음에 긴장하여 약간 뒤로 물러섰지만 완전히 물러서지는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그의 손가락 냄새를 맡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래, 박 원장은 조용히 격려했다. 이제 안전해. 그는 각 동작을 알리며 점차 손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털에 닿자 토스트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박 원장은 가볍게 만졌고 부드럽게 쓰다듬을 때마다 그녀의 등을 스치는 정도였다. 아기 고양이의 근육이 약간 풀렸다. 데이지는 그 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고 꼬리가 바닥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토스트가 마침내 박 원장에게 제대로 쓰다듬이게 되었을 때 그것은 작지만 중요한 진전이었다. 토스트가 다시 진정된 후 박 원장은 그녀의 부상에 대한 더 자세한 검사를 시작했다. 거친 아침 햇살 속에서 그가 이전에 놓쳤던 세부 사항들이 더 명확해졌다. 그녀 옆구리의 타박상은 무작위가 아니었고 손가락이 그녀를 너무 세게 움켜쥐었음을 시사하는 뚜렷한 패턴이 있었다. 누군가 너를 붙잡으려고 했던 거야. 박 원장은 중얼거리며 토스트의 파일에 조심스럽게 메모를 했다. 하지만 너를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는 그녀 배에 작은 상처가 있는 것을 알아챘다. 털을 통해 겨우 보일 정도였다. 깊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그녀를 가슴에 꼭 껴안았던 것과 일치하는 패턴을 형성했어. 박 원장은 그 어두운 공간에서 혼자 겁에 질려있던 민준이가 아마도 주황색 후드티의 아기 고양이를 따뜻하게 하려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방어적인 상처는 이야기를 말해주었다. 토스트는 처음에는 공포에 질려 앓히며 저항했을 것이지만 민준이는 그래도 놓지 않았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소녀는 그녀를 놓아주는 것보다 핥히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다. 박 원장은 각 부상의 위치와 패턴, 추정되는 원인, 치유 과정 등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는 흔적을 사진으로 찍고 작은 자로 재어 기록했다. 모든 세부사항이 사건에 중요할 수 있었다. 메모 여백에 그는 전문가로서의 평가를 덧붙였다. 작은 손에 의한 보호적인 취급과 일치하는 부상. 대상은 가슴에 단단히 안겨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따뜻함이나 위안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의도적인 해악의 징후 없음. 그가 사건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동안 토스트는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마침내 호흡이 깊고 규칙적이었다. 데이지는 자리를 지켰지만 그녀의 자세는 이전보다 더 편안했고 경계심도 덜했다. 그들은 모두 지난 며칠 동안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 원장은 서류를 챙겨 경찰서로 차를 몰았다. 건물은 분주했고 경찰관들이 목적을 가지고 복도를 오가는 가운데 그는 형사과 사무실로 향했다. 미리 전화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원장님, 최진아 형사가 그를 맞이하며 위자를 가리켰다. 뭐 좀 가져오셨나요? 박 원장은 2개의 폴더를 건넸다. 아기 고양이 부상에 대한 제 완전한 수의학적 소견과 상세한 사진 및 측정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는 이수진 씨가 쓴 진술서를 맨 위에 놓았다. 우편 배달원의 목격 증언입니다. 최 형사는 이수진 씨의 진술서를 읽었고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것은 4일 전에 도움이 되었을 텐데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두려워했어요. 박 원장은 이수진 씨의 행동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침묵하게 만든 복잡한 두려움을 이해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식 진술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분명히 두꺼운 사건 파일에 추가했다. 그녀가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박 원장은 헛기침을 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기 고양이 토스트 말인데요. 사건이 종결되면 가능하다면
제가 정식으로 입양하고 싶습니다. 최 형사는 고개를 들었고 작은 미소가 그녀의 전문가다운 표정을 부드럽게 했다.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사건 종결을 조건으로 지금부터 서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 원장은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며 어깨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토스트는 집을 갖게 될 것이다. 그와 데이지와 함께하는 진짜 집을. 이 모든 것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 그가 경찰서를 나설 때 주차장에서 김영수 씨를 보았다. 민준이의 아버지는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절실하게 답을 찾는 듯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깨는 구부정했고 아들의 구출에도 불구하고 온몸에서 수치심과 패배감이 풍겨나왔다. 박 원장은 망설이다가 지나가면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 씨는 그 움직임을 알아챘지만 재빨리 고개를 돌렸고 턱이 굳어 있었다. 수치심은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생생해서 어떤 상호작용도 할 수 없었다. 박 원장은 이해하고 밀어붙이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차로 계속 걸어갔다. 병원 방은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과 난방 시스템의 부드러운 속삭임 외에는 조용했다. 영수 씨는 민준이 침대 옆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아들의 가슴이 숨을 쉴 때마다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하얀 병원 시트 위에 너무나 작아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잠은 평화로웠다. 한 손은 입가에 둥글게 말려 있었는데 아기 때부터의 버릇이었다. 그 광경에 영수 씨의 목이 메었다. 그는 민준이 방문에 서서 이렇게 그가 자는 것을 지켜보았던 수많은 밤들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더 단순했고 말다툼도 없었고 침묵도 없었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이 일들이었다. 미안하다, 아들아. 영수 씨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민준이 손에 손을 뻗었지만 그를 깨울까봐 멈칫했다. 더 귀 기울여줄 걸.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덜 소리칠 걸. 말은 텅 빈 방에 메아리치는 듯했고 하나하나가 놓친 기회와 실수들의 무게를 싣고 있었다. 영수 씨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네가 날 미워하는 줄 알았어. 그는 부드럽게 말했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나는 그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대신 고통스러운 주문처럼 반복했다. 네가 날 미워하는 줄 알았어. 네가 날 미워하는 줄 알았어. 아들은 아버지의 고백을 알지 못한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정맥 주사는 규칙적인 물방울로 시간을 표시했고 창밖 하늘은 짙은 보라색으로 어두워져 있었다. 영수 씨는 손등으로 눈을 닦으며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몇 시간 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고 때로는 부드럽게 말하고 때로는 그냥 민준이의 숨소리를 지켜보았다. 야간 근무 간호사들이 드나들며 생체 신호를 확인하고 장비를 조정했다. 그들은 그의 곁에 있고 싶어하는 그의 필요를 이해하고 조용히 그의 주위에서 일했다. 민준이가 마침내 몸을 뒤척인 것은 자정이 훨씬 지난 후였다. 그의 눈이 깜빡였고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점차 선명해졌다. 목이 움직이며 침을 삼키려 하자 영수 씨는 재빨리 침대 옆 탁자의 물컵에 손을 뻗었다. 여기, 아들아. 그는 민준이가 빨대로 조금씩 마시는 것을 도우며 말했다. 아이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첫 마디는 영수 씨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다. 토스트는 어디 있어? 영수 씨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 토스트 말이야. 민준이는 목소리가 쉬었지만 단호하게 반복했다. 걔, 괜찮아? 영수 씨가 대답하기 전에 간호사가 목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민준이가 깨어있는 것을 보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토스트는 아기 고양이에요. 김 선생님. 그녀는 부드럽게 설명했다. 박 원장님이 민준이와 함께 발견한 하얀 아이요. 원장님 동물병원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 소식에 민준이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고 작은 몸에서 약간의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무서워했어. 그는 속삭였다.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어. 영수 씨는 이 연결의 순간을 유지하려 필사적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다. 민준아, 나는... 그러나 민준이는 이미 등을 돌렸고 눈은 피로로 무거웠다. 잠시 후 잠이 그를 다시 사로잡자 호흡은 다시 고르게 되었다. 영수 씨는 의자에 기대앉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물리적인 무게처럼 느꼈다. 잠든 아들을 1시간 더 지켜본 후 영수 씨는 더 이상 방 안의 갑갑함을 견딜 수 없었다. 그에게는 공기가 필요했고 생각할 공간이 필요했다. 그는 병원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콘크리트 벤치와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화단이 있는 작은 안뜰이었다. 벤치 하나에 무겁게 앉자 밤 공기가 얼굴에 시원했다. 머리 위로는 구름 사이로 별들이 보였고
아래의 혼란에는 무관심했다. 영수 씨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박 원장이 다가와 옆에 앉을 때까지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살아있는 것처럼 길게 늘어졌다. 그는 어떻습니까? 박 원장이 마침내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신중하게 평정을 유지했다. 자고 있어요. 영수 씨는 딱딱하게 대답했다. 그는 박 원장을 옆으로 흘끗 보고 다시 땅으로 눈을 돌렸다. 그가 아기 고양이 얘기를 했어요.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화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다시 찾아왔고 멀리서 들리는 교통소음과 병원 환기 시스템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그것을 깨뜨렸다. 영수 씨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고 침을 꿀꺽 삼키고 다시 시도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를 때리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그는 머리를 손으로 쓸어 올렸고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해 좌절했다. 박 원장은 조용히 그가 계속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었다.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영수 씨는 마침내 말했고 말은 이제 더 빨라졌다. 청구서가 쌓이고 일이 줄고 저는 그냥 화가 났어요. 모든 것에, 인생에, 그리고 가끔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가끔 소리쳤어요. 그에게 직접은 아니었지만 그는 거기에 있었어요. 모든 것을 봤죠. 그 고백은 두 사람 사이에 떠돌았다. 영수 씨의 어깨는 마치 말 자체가 물리적인 무게를 가진 것처럼 축 처졌다. 제가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속삭였다. 제 곁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라고요. 박 원장은 벤치 위에서 약간 몸을 돌려 처음으로 영수 씨를 직접 마주보았다.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박 원장은 간단하게 말했다. 자신보다 작은 것을 보호하려다 길을 잃은 거예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아침 햇살이 동물병원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진찰실 바닥에 따뜻한 빗줄기를 드리웠다. 며칠 전이 떨리는 공포 덩어리가 아니었던 토스트는 케이지 안에서 똑바로 앉아 있었다. 하얀 털은 빛나고 있었고 푸른 눈은 공포보다는 신뢰를 말해주는 강렬함으로 데이지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박 원장은 책상에서 데이지가 이제 익숙한 일과를 수행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점원 셰퍼드는 케이지 주위를 돌고 토스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멈추고 그리고 근처에 자리를 잡고 항상 보호적인 경계를 유지했다. 특이한 집착으로 시작된 것이 놀라운 것으로 꽃을 피운 것이다. 두 마리의 뜻밖의 동반자 사이의 유대감. 토스트가 물그릇 근처에서 비틀거리자 데이지의 귀가 즉시 쫑긋 섰다. 걔는 일어나 필요하다면 아기 고양이를 지탱할 준비가 된 것처럼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시간마다 자신감을 얻어가는 토스트는 작은 앞발로 케이지 망사를 통해 데이지의 코를 쳤다. 데이지는 뒤로 물러서는 대신 그냥 눈을 감고 그 부드러운 터치를 받아들였다. 아침 식사 시간 동안 박 원장은 토스트의 침구를 바꾸기 위해 케이지를 열었다. 아기 고양이는 안전한 공간을 넘어 탐험할 만큼 편안해졌지만 데이지는 그 새로운 자유를 무리를 모으는 의무를 시작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토스트가 약간 열린 진찰실 문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자 데이지는 코로 부드럽게 그녀를 뒤로 밀었다. 밖에서 갑자기 자동차 경적이 울려 토스트가 뛰어오르자 데이지는 즉시 그곳에 있어 아기 고양이와 소음원 사이에 털로 된 장벽을 만들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들의 공동 낮잠 시간이었다. 토스트는 데이지의 따뜻한 배에 웅크리고 있었고 그 작은 하얀 모습은 셰퍼드의 두꺼운 털 속에 거의 사라졌다. 데이지는 아기 고양이 주위에 몸을 보호적으로 감싸고 휴식 중에도 부드러운 경계를 유지했다. 아침이 깊어갈수록 박 원장은 서류 더미를 안고 책상에 앉았다. 토스트의 정식 입양 서류가 맨 위에 놓여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펜을 들었고 이름칸에 토스트라고 쓰자 작은 미소가 얼굴에 떠올랐다. 길고양이 247호. 알 수 없는 고양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보호한 용감한 어린 소년이 지어준 이름. 토스트. 그는 체계적으로 서류를 작성하며 체크박스를 확인하고 세부사항을 기입했다. 이전 소유자 칸에는 길고양이라고 적었다. 발견 장소 칸에는 SK 주유소 김민준 군 구조사건 관련이라고 신중하게 기록했다. 각 세부사항이 중요했고 각 정보가 토스트 이야기의 일부였다. 서랍에서 박 원장은 전날 주문한 작은 애완동물 아이디 태그를 꺼냈다. 그것은 단순했다. 둥근 은색 원반에
토스트라고 깨끗한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손안에서 뒤집으며 빛을 받는 것을 보았다. 뒷면에는 동물병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준 고양이를 위한 영원한 집. 그는 다음으로 보호소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했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항목은 간결했지만 중요했다. 이전의 길고양이, SK 주유소 근처에서 발견, 아이 구조 사건 관련. 그는 잠시 멈췄다가 동물병원 직원 입양이라고 덧붙였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만드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오후 햇살이 저녁으로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무렵 동물병원 문 종이 울렸다. 박 원장이 고개를 들자 김영수 씨가 문가에 망설이듯 서 있었고 한 손은 민준이 어깨에 보호적으로 올려져 있었다. 아이는 병원에 있을 때보다 얼굴색도 좋아졌고 아직 아픈지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이전보다 건강해 보였다. 민준이의 눈은 방안을 샅샅이 살폈다. 케이지 안에 토스트를 발견하자 아랫입술이 떨렸다. 토스트. 그는 속삭였고 이름이 목에 걸렸다. 박 원장은 조용히 케이지 문을 열었다. 토스트는 조심스럽게 나왔지만 민준이를 보자마자 작고 궁금한 듯한 야옹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아이의 마음속 무언가를 터뜨린 듯했다. 그가 천천히 바닥에 앉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토스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곧장 다가가 그의 무릎 위로 올라탔고 그 움직임은 확실하고 의도적이었다. 작은 분홍색 코가 그의 손바닥에 닿았고 그리고 그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비비며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골골거렸다. 열심히 지켜보던 데이지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민준이 발치에 자리를 잡았고 꼬리가 바닥을 부드럽게 천천히 쓸었다. 그녀는 토스트의 주의를 되찾으려 하지 않았고 이 순간이 아이와 그의 아기 고양이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영수 씨는 얼어붙은 듯 서서 아들이 작은 하얀 고양이를 안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준이의 눈물은 조용히 흘렀고 토스트의 털을 쓰다듬었다. 그의 손가락은 그녀의 상처가 이미 아물기 시작한 곳을 찾았다. 토스트는 몸을 쭉 뻗어 코를 그의 턱에 대었고 동물병원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민준이는 미소 지었다. 박 원장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그들에게 공간을 주었다. 그의 앞의 광경은 거의 신성하게 느껴졌다. 열심히 보호하려 했던 생명체와 재회한 어린 소년, 아들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 그들 모두를 부드럽게 지켜보는 게 동물병원 창문을 통해 지는 해가 모든 것을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여 그 순간이 호박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세상에 또 하나의 좋은 일. 박 원장은 자신에게 속삭이며 그의 앞에 광경을 보았다. 소년, 아기 고양이, 그리고 개가 해질녘 빛 속에서 부드럽고 새로운 무언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동물병원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깨끗하게 닦인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준이가 퇴원한 지 5일이 지났고 동물병원은 평소의 리듬을 되찾았다. 데이지는 정문 옆 하루의 출입을 지켜보는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길게 누워 있었다. 익숙한 문종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영수 씨와 민준이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이제 달라 보였다. 어깨는 구부정하지 않았고 얼굴에는 약간의 혈색이 돌아와 있었다. 손에는 분명히 소중하게 다룬 접힌 색종이를 꼭 쥐고 있었다. 민준이는 박 원장 책상으로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왔고 아버지가 바로 뒤를 따랐다. 그의 손에 든 종이는 정성스러운 크레용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토스트와 데이지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저먼 셰퍼드는 회색과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었고 토스트는 수염이 있는 작은 하얀 덩어리로 그려져 있었다. 하트와 별이 두 마리를 둘러싸고 있었고 아래에는 정성스러운 아이 글씨로 우리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라고 적혀 있었다. 박 원장은 민준이가 보인 것과 같은 경건함으로 카드를 양손으로 받았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열어 안의 메시지를 읽었고 그동안 데이지는 방문객들을 맞이하러 다가왔다. 개의 꼬리는 부드럽게 흔들렸고 민준이 손냄새를 맡으며 그의 향기를 기억했다. 정말 예쁘다, 민준아. 박 원장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카드를 책상 위에 세워놓으며 말했다. 데이지 귀를 똑같이 그렸네. 토스트의 이동장은 진찰대 위에 놓여 집에 가기 전 마지막 검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기 고양이는 그들이 발견했던 겁에 질려 떨던 생명체에서 자신감 넘치는 어린 고양이로 변해 있었다. 하얀 털은 진찰등 아래에서 빛났고 푸른 눈은 맑고 밝았다. 박 원장이 검사를 시작하자 민준이는 한 손을 토스트 등에 부드럽게 올려놓았다. 아기 고양이는 그의 손길에 몸을 기댔고 청진기 판독을 어렵게 할 만큼
큰 소리로 골골거렸다. 박 원장은 작업하면서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토스트의 민준이에 대한 신뢰는 완전하고 흔들림 없었다. 타박상은 잘 나왔네. 박 원장은 부상이 있었던 각 부위를 주의 깊게 확인하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 온 이후로 체중도 거의 500g이나 늘었어.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야. 영수 씨는 근처에 서서 흥미롭게 검사를 지켜보았다. 그의 변화도 토스트와 민준이의 변화만큼이나 놀라웠다. 홀린 듯한 표정은 눈에서 사라지고 더 부드럽고 존재감 있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깨는 편안했고 민준이가 안심을 구하며 그를 보자 영수 씨는 부드러운 미소로 응했다. 집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수 씨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또렷했다. 싱크대 및 위험한 물건들은 다 치웠고 찬장에는 어린이 보호 잠금 장치를 달았고 민준이 방에 토스트 전용 공간도 만들었어요. 침대, 스크래칭 포스트, 전부 다요. 박 원장은 토스트 귀를 확인하며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계획이네요. 고양이들은 자기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특히 처음에는요. 그리고 둘 다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영수 씨는 민준이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계속했다. 민준이 상담 선생님은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정말 좋으세요. 제가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던 것들을 그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더 조용히 덧붙였다. 저도 받고 있어요. 다른 분이지만 같은 사무실에요. 더 잘 아시잖아요. 곁에 있고 더 많이 듣고 덜 소리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받고 있어요. 박 원장은 토스트 심장 박동수 확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영수 씨, 두 분 모두 노력하고 계시는군요. 그게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책상으로 가서 박 원장은 입양 서류 준비를 시작했다. 사정을 감안하면 그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입양비는 면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영수 씨는 앞으로 나서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는 단호하지만 친절하게 말했다. 제 아들을 돌려주셨잖아요. 최소한 뭔가 보답하게 해주세요. 그는 지갑을 꺼냈고 그의 움직임은 의도적이었다. 부탁드립니다. 박 원장은 그 제스처를 단순한 애완동물 대금이 아니라 빚의 인정, 치유를 향한 한 걸음으로 이해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한된 지불을 받아들이며 정성스럽게 영수증을 작성했다. 서류 작성이 끝나자 토스트는 진찰대를 탐험하며 가끔 민준이 팔에 앞발로 장난을 쳤다. 데이지는 아래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귀를 앞으로 향한 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개와 아기 고양이의 유대감은 함께 보낸 시간 동안 특별한 것이 되어 있었다. 떠날 시간이 되자 박 원장은 그들이 토스트의 물건, 위료 기록, 간호 지침,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익숙해진 사료 작은 봉지를 챙기는 것을 도왔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토스트를 들어 이동장에 넣고 문을 잠그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토스트는 갇히는 것에 항의하며 큰 야옹 소리를 냈고 이동장 창살에 얼굴을 눌렀다. 그러나 그때 데이지가 다가와 구멍을 통해 토스트에게 부드럽게 코를 대었다. 아기 고양이의 불만은 즉시 깊고 우르르거리는 골골 소리로 바뀌었다. 민준이는 그 상호작용을 빛나는 눈으로 지켜보다가 박 원장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데이지 만나러 와도 돼요? 박 원장은 민준이의 희망에 찬 시선을 마주하며 가슴에 따뜻한 것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네가 같이 온다면.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고 손을 내밀었다. 민준이의 얼굴이 환해지며 박 원장의 큰 손에 감싸이듯 손을 내밀어 악수했다. 그 악수는 엄숙하고 진지한 신사들 사이의 정식 합의였다. 밤이 작은 동물병원을 부드러운 담요처럼 감싸 안으며 창문에 비가 부드럽게 내리는 소리를 가져왔다. 안에서는 소독약과 동물의 익숙한 냄새가 박 원장의 머그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캐모마일 차의 흙내음과 섞여 있었다. 그날의 진료는 끝났고 계집은 가끔 들리는 하룻밤 묵는 동물들의 부드러운 코골이 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데이지는 정면 창가에 길게 누워 턱을 앞발에 괴고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지켜보았다. 멀리서 들리는 천둥 소리에 귀가 움찔했지만 그 눈은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듯 반쯤 감겨 있었다. 저먼 셰퍼드의 존재는 특히 바깥 세상이 고요해지는 이 조용한 저녁 시간 동안 동물병원에서 끊임없는 위안이 되어 있었다. 박 원장은 능숙한 움직임으로 마감 작업을 진행했다. 자물쇠를 잠그고 온도 조절기를 조절하고 회복 병동 동물들이 밤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그의 손에는 저녁 차뿐만 아니라 사용해서 부드러워진 작은 플리스 담요도 들려 있었다.
그것은 토스트가 동물병원에서 처음 사용한 침대였고 아직 희미하게 아기 고양이 냄새와 그 불확실했던 날들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정면으로 가서 박 원장은 데이지 옆 바닥에 앉았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고 꼬리를 부드럽게 쳐서 그를 알아챘음을 알리고 다시 비를 보는 일로 돌아갔다. 리놀륨 바닥은 그 아래 딱딱했지만 박 원장은 개의치 않았다. 이 조용한 성찰의 순간들은 그에게 소중한 것이 되어 있었다. 하루의 바쁜 생각들이 마침내 폭풍 후 나뭇잎처럼 가라앉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시 천둥이 울렸고 이번에는 더 가까웠고 비도 거세졌다. 박 원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따뜻함이 가슴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주의 사건들이 영화의 장면처럼 그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고 각 순간이 선명하고 의미심장했다. 그는 이수진 씨가 토스트를 데려온 아침을 떠올렸다. 우편 배달원의 불안한 에너지는 이제 분명히 그녀의 숨겨진 지식의 신호였다. 아기 고양이는 그때 겁에 질려 있었고 공포와 고통에 떨리는 작은 하얀 덩어리였다. 그러나 데이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작은 생명체 안에서 인간이 놓친 것,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누군가와의 연결고리를 인식했던 것이다. 박 원장은 처음 만났을 때 김영수 씨의 얼굴을 생각했다. 아버지의 얼굴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깊이 새겨져 있었다. 남자는 아들과 소통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에 빠져 있었고 분노는 실패에 대한 더 깊은 공포를 가리고 있었다. 이제 불과 일주일 후 영수 씨는 귀 기울이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지극히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그리고 민준이, 박 원장은 그 어두운 기어가는 공간에서 아이의 의식 없는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남은 것은 구조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드러낸 아이의 성격이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의 민준이의 첫 번째 본능은 자신보다 작고 더 취약한 것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세상이 그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보였을 때조차 그는 두려움보다 친절을 선택했던 것이다. 비는 이제 규칙적으로 내리며 지붕에 부딪혀 차분한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박 원장은 가방에 손을 넣어 오래된 가죽 사진첩을 꺼냈다. 모서리는 달아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이제 거의 열지 않았다. 어떤 기억들은 닫아두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밤은 다른 느낌이었다.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겨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플라스틱 시트 사이에 끼워져 있던 것은 민준이 또래의 박 원장의 눈과 어머니의 미소를 가진 소년의 사진이었다. 사진 가장자리는 오랫동안 지갑에 넣어 다녔던 것처럼 약간 휘어져 있었다. 박 원장은 부드럽게 그 이미지를 만지고 토스트의 작은 담요를 바닥에 그 옆에 놓았다. 그 유사성은 그에게 명백했다. 또 다른 7살 소년, 또 다른 소중한 것을 보호할 기회. 그러나 이번에는 결말이 달랐다. 이번에는 제때의 그를 찾았던 것이다. 부드러운 딸랑거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가로막았다. 동물병원 문 위의 종이었다. 박 원장은 고개를 들었고 놀랐다. 비에 젖은 유리 너머로 큰 우산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3명의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영수 씨, 민준이, 그리고 민준이 재킷 안에 안전하게 안겨있는 작은 하얀 모습. 늦은 시간과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준이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영수 씨는 미안해 보였지만 침착했고 아들 어깨에 보호적으로 손을 얹고 있었다. 박 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스트의 머리가 민준이 턱 밑에서 쏙 나왔고 하얀 털이 그의 코트의 어두운 천과 선명하게 대조되었다. 잠이 안 온대요. 민준이는 유리 너머로 외쳤고 목소리는 비에 묻혀 흐릿했다. 데이지도 잠이 안 올까 봐요. 박 원장 옆에서 데이지는 이미 발을 딛고 꼬리를 넓고 행복하게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에 코를 대고 유리에 흐릿한 자국을 남겼고 토스트가 작은 앞발로 화답하자 박 원장은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끼며 바닥에서 일어났다. 주저없이 그는 문을 열고 비를 피하도록 손짓했다. 영수 씨와 민준이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와 옷에서 물을 털어냈고 토스트는 재킷에서 빠져나와 데이지의 기다리는 품으로 곧장 뛰어들었다. 점원 셰퍼드는 오랜 친구를 부드러운 코 문지르기로 맞이했고 마치 그들이 떠났을 때와 같은 아기 고양이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온몸을 살폈다. 토스트는 큰 소리로 골골거리며 데이지 가슴에 얼굴을 비비고 개의 몸에 익숙한 곡선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늦게 죄송합니다. 영수 씨는 말을 시작했지만 박 원장은 사과를 손짓으로 막았다. 동료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밤도 있는 법이죠. 그는 간단하게 말하고 바닥에 함께 앉도록 손짓했다. 그들은 편안한 원을 이루고 자리를 잡았다. 박 원장은 벽에 기대고 영수 씨는 그의 옆에 책상 다리를 하고
민준이는 토스트와 데이지 사이에 끼어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규칙적인 리듬을 계속했지만 동물병원 안에서는 다른 종류의 따뜻함이 자리 잡았다. 박 원장은 민준이 손이 토스트 털을 찾고 영수 씨 어깨가 편안해지고 데이지의 보호적인 존재가 그들 모두를 감싸 안는 것을 보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오래된 슬픔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더 가벼운 무언가, 놀랍도록 평화롭게 느껴지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폭풍이 지붕 위에서 부드러운 교향곡을 연주하는 동안 박 원장은 눈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것에 저항하지 않았다. 우연과 연민으로 맺어진 이 뜻밖의 가족에게 둘러싸여 그는 깨어나지 않고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오래된 꿈을 꾸지 않고 잠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